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몬 네 번째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김원경 뭉클 미디어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아까 1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이 이제 모니터한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네. 그렇게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낸 거가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네. 아까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민원연에서도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선정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언론 감시 이러면은 무조건 비판적인 나쁜 기사 뭐 이런 것만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보도를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들이 어떤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어떤 아이템이든 많이 보도돼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 정신장애를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싶은 PD가 있어요. 그런데 PD 수첩이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던 이런 데서 그 아이템을 방송을 했어.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근데 꼭 우리는 그걸 지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의 방송 안에서 뭔가 문제점, 그러니까 관점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 주제를 말하지 않아요. 난 이거를 안 할래. 이렇게 실제로 상처를 입는 PD나 기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 주제는 어떻게 보도해도 욕을 먹더라.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모니터하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만은 그 보도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나 관점이 괜찮다면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칭찬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이나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드리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이유는 너무 기레기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언론을 보면요. 굉장히 좋은 보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보도를 통해서 자꾸 상을 받아야 내가 그런 소비되는 기사, 뭐 사건 사고 막 대충 쓰는 그런 기사가 아니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 쓰는 기사를 내가 쓰겠다라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든 제가 아까 뭐 중국 동포나 뭐 여러 가지 모니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하는 게 나쁜 거보다 좋은 거부터 찾아서 그분한테 편지를 쓰던 공개 편지를 쓰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랑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방송이나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훈훈했다, 좋았다,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요. 그런 칭찬과 동시에 나쁜 사람들 얘기를 이게 섞어서 주로 모니터를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아예 미디어나 언론에서 완전하게 정신장애인들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냐. 네. 계속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니까는 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도움이 될 안 것인가라는 된다니까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나쁜 기사들만 잘못된 기사들만 네, 찾다 보니까는 맞아요. 네, 네. 그게 조금 요즘은 또 이게 언론사마다 또 성격이 다르지만은 최근에 2020년대에 또 와서 저희가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이렇게 네네. 검색을 해보면은 제목에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들어간 단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스스로 좀 이렇게 언론사들도 네. 좀 생각을 하고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맞아요. 그런 들어요. 노력을 뭐 진보 매체들은 대충 네. 겉으로라도 일단은 그쵸. 내용에서 실수는 하는 한이 있어도 겉으로 입장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보고서 지적을 하면 좀 자세히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언론한테 잘 휘둘러야지 된다 하는 거죠. 네. 네. 네네.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모니터링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같이 모니터링하는 동료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활동가들이 언론 모니터링을 한 보고서를 보고 피드백을 해야 할 때 피드백 당사자 주관이 개입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이 검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 네. 보고서도 결국은 어딘가에 기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내 감상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자처럼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해 글을 고쳐요. 그러니까 주신 분 애초에 저희 인턴이 주시던 누군가가 글을 주시면 그 글이 다소 감상적일 때도 있고 네, 우리가 말하는 글에 쪼라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 막 굉장히 멋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아무튼 다양해요. 근데 그 톤을 하나로 딱 맞춰요. 그냥 기사로. 그래서 일반 미디어오늘 기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딱 낮추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을 당사자 목소리는 당사자 목소리대로 그대로 담고 당사자는 그 기사 속에서 아예 말하는 거죠. 그 모니터에 참가했던 당사자는 이러이러하게 이 말을 표현했다. 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면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인터뷰를 하던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구성을 당사자 목소리,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전문가 인터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주로 그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톤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가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내 글을 지웠냐? 왜 내 비판을 뭐 삭제했느냐? 뭐 왜 이렇게 내 말 같지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그냥 내 페이스북 글이나 내 일기장이 아니고 어떤 단일한 한 톤으로 발표돼야지 되는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사전에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같이 하는 작업은 공동의 작업이고 내 개인의 글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이 다 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적한 것은 한 3인데 그게 10으로 커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글을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알고 계셔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지적한 걸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왜 지웠는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어떠한 점에서 그 지적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하면 이제 지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걸 해주셔야 또 다음에 기사를 쓰거나 모니터링 할 때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처가 되죠. 마음의 상처. 다 열심히 찾았는데. 누구나 그런 거 저도 맨날 느껴요. 네. 그럼 처음에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할 때는 당사자들은 조금 많이 자료를 기사들을 계속 검색하고 찾는 좀 연습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중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논조를 좀 맞춰줘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필요하고 저는 전에 바로 작년에 이주민 관련된 모니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사자 모니터를 그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우리가 보고서를 다 써요. 그냥 활동가들이 그 다음에 그걸 드려요. 그리고 그걸 거기에 있는 그 아주 문제가 심각한 내용만 모여 있겠죠. 그걸 그분들이 읽어보시고. 왜 뭐가 더 싫었는지를 거기다 코멘트를 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쁜 방송이 쫙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밀도 있게 그것에 대해서 다 보시고 이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오신 어떤 분은 이 방송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써주시는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뭐 대한 외국인 뭐 이걸 다 보라고 막 20회 이런 거 한 달이 아니죠. 한 6개월치를 다 봐야지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빨리 봐버리고 그중에 문제 있는 회차만 딱 정리해서 보내준 거죠. 이거 보시고 직접 말씀하셔라. 그리고 보고서로 안 써요. 보고서로 쓰면 한국어도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토크쇼로 해버렸어요. 보고서 필요 없다. 그냥 말로 하시면 그걸 그대로 담아서 영상으로 담으면 되니까 요즘은 사실 글 못 써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고서보다 그 표정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좀 모니터 작업을 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해가면서 네.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관점은 방법들을. 통일시켜 대체로 이제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걸 지적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던 친구,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난 놓쳤는데 쟤는 지적한 거잖아. 나도 네. 그 보도 생각은 봤는데.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화를 계속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다 비슷하게 이제 그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이렇게 네네.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데 말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예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못 하고 이제 그 SNS나 뭐 톡으로 하다 보니까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대체로 저는 지적하기에는 좀 민망해서 말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좋으면 좋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비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교육을 빙자해서 한번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해보시는 그 교육과 회의, 왜냐하면 모니터하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를 그 중간 관리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고 서로 간에 서로 답답한 거지. 아우 뭐 이렇게 일을 시켜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을 해 하고 서로 답답한 거니까 그거는 해결을 그쵸. 해야지 될 것 같이 같아요. 좀 얘기를 네. 해가면서 네.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고 그 작년부터 마인드포스트랑 이제 당사자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뭐 그 정치인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능 뭐 이런 기사에 실린 글에 대해서 항의 글을 좀 많이 항의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사과하고 끝나고 방송에서도 사과문 올리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계속 문제가 있는 표현을 하는 언론사나 매체는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했고 그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는지도 좀 궁금했던 아니, 것 같아요. 법적인 제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단은 내야지 되고 방송의 경우에는 방통심의에 내고 근데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개인 그 피해 당사자가 구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기사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정신장애인이다라고 말해도 그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시정권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보도는 주의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보 비슷하게 계속 그거를 진정 이게 뭐 자유 게시판 같은 거에 그 언론중재위원회도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진정 넣는 방법이 권고 저기 민원 넣는 방법이 그래서 거기에 보고서 쓰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보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면은 요즘 심의가 그런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잘 나온다 하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징계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아닌 경우도 많아서 아닐 때는 그거 가지고 저도 맨날 보고서 그러니까 논평 쓰고 방심위가 개념이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방심위도 이제 같이 비판을 하는군요. 예, 방심위가 예를 들어 전에 제가 가장 화났던 거는 그 반편이 반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마을에 반편이라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너무나 일상적인 일처럼 그냥 이렇게 별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중징계 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편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다. 또는 그 말은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다. 그러니 괜찮다.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뭐 나오는 것과 이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건 굉장히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 우리 마을에는 반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인권감수성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법적 대응은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혐오 표현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면요. 네, 그 네. 내용이 반드시 방송통신 심의 규정, 그러니까 심의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법을 바꿔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작업에 우리의 모니터가 기초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되게 저희가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희도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사자 이제 저희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의 또 특성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논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계속 이런 단체들이 같이 유지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교육과 혹시 활동을 지원을 계속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원을 잘 근데 저는 네네네. 전에 노인인권 모니터는 그 노인 복지관에서 그거를 일종의 그분들에게 보람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들을 그 모니터 시켜서 언론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모여서 막 춤도 추고 뭐 다양한 거 하시잖아요. 게이트볼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난 신문이나 읽을래라고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그 사회복지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를 불러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읽고 계신데 무의미하게 읽지 않고 차라리 모여서 글이라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보고서를 주면 이제 돈을 드리더라고요. 얼마씩 보고서 한 건당 얼마.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제가 최근에 작년에 경기도 그 건강진흥센터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교육을 몇 번 갔었는데 그것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니터하는 교육인데 네. 그걸 해서 모니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교육을 쭉 받고 나면 모니터가 성공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훨씬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누군가랑 얘기할 때 저는 더 훨씬 분명하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을 듣고 나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요?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복지 관련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속에 정신장애인 관련된 모니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좀 쉬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로 좋죠. 진행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런 거 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언론 모니터링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선례들이 있었는데 또 만약에 저희 당사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정신장애인 관련된 그 정치 활동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 중국동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등포나 뭐 이렇게 중국동포가 구로구나 많이 사시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그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법에 왜냐하면 지역 민원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도 좀 더 지원해주고 그 구에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근데 이게 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장애 뭐 아드님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거나 이런 의원들은
좀 더 관심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도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내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결합해서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한 사람만 건드려서 발의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근데 모니터라는 건 아무튼 뭐 잠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꾸준하게 모니터 지속적으로 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모니터링에 한다고.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활동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사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필요하다는 거를 좀 네.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누군가가 듣고 진짜 필요하구나 이래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평등 관련해서는 사실 모니터할 수 있는 비용이 제법 있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이제 어찌됐든 사이즈가 한 부가 여성 그쵸. 성평등 문제에 이제 있고 그 안에 뭐 이주민 관련된 이주 여성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여기 그 네. 이제 장애인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모니터가 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흡하고 네.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지나 이쪽으로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사업보다는 다른 쪽에 좀 사업에 또 집중이 그렇죠. 많이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이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당사자 활동 위주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되게 많은 저희가 질문지와 또 벗어나게 되게 많은 네. 질문들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두 분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조이님 먼저 아니요, 말씀하시죠. 저는 뭐 여기 다 마무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 잘 뭐 설득력 있게 얘기도 하시고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약간 복잡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틀은 잡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네. 바람은 혹시? 또 이것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모니터링하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지도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일단은 지금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좀 초기에 좀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네. 다음에 오는 당사자들이 이런 거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나 그런 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었네요. 네. 혹시 끝으로 좀 더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회장님?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일 내려가는데요. 부산에서 부산민원연과 여러 단체들이 그러니까 같이 정신장애 부산 매체만 한정해서 모니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보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1년치의 부산 언론 속에서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초안을 거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부산 민원연에서 그러면 발표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뭐 어느 곳에서 발표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을 실어주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산발되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인권위에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인권위와 제가 올해 초에 했던 가장 잘 했던 일은 그 혐오 표현 반대 뭐 실천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초안을 거의 이제 제가 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보통은 기자협회만 하잖아요. 근데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해서 9개 단체가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언론인 종사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9개 시민, 그러니까 현업단체들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린 혐오 표현 안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선언을. 그러고 나니까 이번 가이드라인도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도 그런 식으로 같이 연대해서 그러니까 네. 좀 톤이 다운되더라도 같이 연대해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언론인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자살보도 그쵸. 권고 기준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느끼게 해야 돼요. 근데 자살은 그걸 공감해요.
자살 보도 잘못했을 때 어떤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지 공감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신장애 관련된 그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도 저 사람들 뭐 며칠 전에 시사저널인가요? 그런 막말하는 그런 기자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험한데 그럼 위험하다고 말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기자들이 오히려 분명히 또 있기 반대로 때문에 화를 내시고 이런 예. 기자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 그 협회, 뭐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뭐라 그러지 선언하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자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열심히 한 것이 쫙 모아져서 하나의 결실로 꼭 내년에는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네네. 내년에는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심의 규정도 바뀌어서 훨씬 지금보다도 그 정신장애인이나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딱 하나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회피했는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혼동돼 맞아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분들은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이게 퉁쳐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분화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용어 정리가 좀 있으면은 좀 더 명확해질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바쁜 시간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이제 마인드 포스트와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좋은 자문이나 도움을 또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아무튼 최대한 녹음해놔야 되거든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니터링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조금 저는 좀 풀린 것 같은데 바람은 좀 어땠어요? 예, 저도 뭐 구체적으로 사례들도 좀 듣고 또 어떤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제시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저희 그 소장님께서 얘기해준 대로 되게 힘든 작업과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조이는 어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틀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도 제가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힘이 조금 저희에게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부 저희 여기서 그러니까 1,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미디어 모니터링 교육 이야기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사업 담당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정유석 사무총장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